일제강점기를 지나서 1945년 광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해방자호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조선해방자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경성역이었죠. 광복 이후에도 경성이라는 이름이 한 2년 정도 계속돼요. 경성역이 서울역으로 바뀐 것은 1947년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성역에서 부산까지 경부특급이죠. 경부특급인 열차 이름이 조선해방자호였고, 조선해방자호라고 하는 열차를 끌었던 기관차, 그 기관차 이름이 해방자호인데 그 해방자호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예, 우리가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가 새로 만든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못 쓰게 된 기관차를 용산공작소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살려낸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못 쓰게 된 것을 살려냈으니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100% 없는 것에서 새로 만든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기반이 됐던 기관차가 바로 85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됐던 기관차 중에서는 여객용으로서 가장 큰 대형 기관차였고 최고 시속 110km 정도로 달렸던 기관차였으니까 80형 기관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80형 등기기관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19년, 20년, 21년 요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1911년도에 압록강 철교가 완성이 됐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대륙철도가 달렸어요. 압록강 철교가 완성되기 전에는 신의주까지 기차가 가고, 신의주에서 안동, 지금은 단둥역이죠. 단둥역까지 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철교가 딱 1911년에 완성되면서부터는 직통으로 기차가 바로 넘어갔어요. 바로 넘어가면서 철도국에서 아쉬워했던 게 뭐냐 하면 장거리 열차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빠른 기관차, 그렇죠. 힘이 센 기관차, 대륙을 넘어가는데 3량, 4량 연결하면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타산이 맞지가 않아. 가급적이면 10량 이상 연결을 해서 강력한 기관차가 빠르게 갔다가 와야 흑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기관차가 필요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퍼시픽이라고 하는 기관차를 도입을 합니다. 도입된 다음에 일본에서 바로 착수한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만들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1923년 정도부터는 벌써 80형, 82형을 만들어서 운행을 해보거든요. 처음에 80형은 최고 속도가 80km 정도였어요. 이거를 개량해서 81형, 83, 84 개량해서 85까지 나간 것이 1939년이에요. 39년에 100km를 돌파한 거예요. 그 당시에 100km라고 하는 것은 마의 장벽 같은 거였어요. 마의 장벽. 네. 기관차들이 흔히 내는 속도가 경인철도에서 맨 처음 달렸던 모가형 증기기관차 네. 최고 속도가 60km였거든요. 100km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꿈의 속도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네. 근데 그거를 총독부 철도국에서 1939년에 개발을 완료해요. 그 기술을 차량 제작사에 맡겨서 이제 양산을 하는데 그게 1940년도부터 양산이 돼서 나와요. 그 당시 총독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기관차는 물론 80였지만 열차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열차가 경부특급, 경성에서부터 부산까지를 달리는 특급 열차, 그게 아카스키였거든요. 아카스키가 1936년에 처음 운행이 시작되거든요. 6시간 45분 정도의 주파를 했어요. 6시간 45분이라는 것이 1930년대에 그 정도 속도를 냈다는 건 엄청나거든요.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85를 바로 채용을 해요. 39년에 개발되니까. 네. 그래서 85형을 바로 투입을 해서 널널하게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0km는 보통 내고 최고 속도는 110km를 돌파하는 그런 속도를 내요. 또 이제 625라고 해서 네. 신의주까지 달리고 그 다음에 대륙으로 넘어가는 대륙호라든지 이런 열차에도 85를 연결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줬던 거죠. 그리고 또 아카스키에 대해서 자랑했던 건 뭐냐면 단순히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 면에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신문도 열차에 넣어주고 네. 이동문고라고 해서 책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아무래도 물론 장시간 타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책도 바꿔줘서 많이 이용해 본 사람은 오늘은 이 책, 또 다음 날 보니까 또 다른 책이 있고 그렇게 서비스 면에서도 일본이 굉장히 자랑하는 차였던 거죠. 근데 40년대 정도 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군 수송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카츠키가 달리지를 못하게 돼요. 특히 40년대 후반기에는 부속이 부족해서 또 기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또 석탄이 부족해서 여객열차는 거의 잘 못 다니게 되고 군 수송에 사용되는 화물열차 위주로 수송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 나오다가 결국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되는데 1945년부터 기관차를 만들려고 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46년 5월 4일 날 시운전을 해서 5월 20일 날 이제 해방자호를 운행하게 되는데 나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팥이라고 하는 증기기관차는 총독부 철도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최신의 기관차인데 왜 40년부터 만든 기관차가 광복 직후인 1945년, 46년에 못 쓰게 돼서 재생까지 해야 될 상황에 놓였을까? 그게 난 사실 의아했거든요. 팥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광복 직후에 대대적인 철도 파괴 공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복을 했는데도 말씀이시죠? 글쎄 말이에요. 난 그 부분이 참 이해를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전쟁 중에는 작전을 위해서 소개 작전을 합니다. 소개 작전. 피란을 가거나 아니면 후퇴를 하게 될 때 그렇죠. 남겨놓고 가는 물자를 적군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다 불을 지르거나 없애는 작전을 하거든요. 네. 그걸 소개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2차 대전 때는 소련군이 독일군이 쳐들어올 때 그 작전을 써서 독일군이 얼어 죽고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이제 소련에 지게 되는데 전쟁 중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패전된 이후에 파괴 공작이 왜 일어났나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만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8.15를 통해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대만 같은 경우는 철도 기술진을 계속 남도록 했어요. 돈을 줘서 기술진이 남아서 철도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 철도인들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그 기간이 길었던 거예요. 항복선언을 한 이후에 연말이 돼서야 철수가 마무리돼요. 1945년 연말이 돼서.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남쪽에는 미군정, 네. 그다음에 북쪽에는 소련이 군정을 하잖아요. 미국과 일본과의 협약이었던 거죠. 네. 그거에 의해서 순서대로 일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순서대로 군대를 해산하고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일본인들의 철도 파괴가 있었다고 하고 남쪽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과천 동물원에 가보면 네. 1945년 일본인들이 가면서 모든 동물들, 그 당시 창경원에 있던 모든 그렇죠. 동물들을 전부 독살하고 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이에요. 참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파시가 파괴를 되고 손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차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차를 용산 공작소에서 재생을 해서 그것을 살려냈던 거죠. 그게 3대 정도를 살렸다고 해요. 그래서 팥이 5형을 재생시켜서 해방자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조선 해방자호라는 열차를 견인해서 우리가 만든 기관차가 우리가 재생시킨 기관차가 전국 방방곡곡을 달리게 된 그런 감격스러운 열차가 바로 조선 해방자호고 1946년 5월 20일입니다. 조선 해방자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운행을 했는지. 조선 해방자호는 경부 특급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경성역과 부산역, 지금의 서울역과 부산역을 운행을 했고 사실 팥이 5형을 처음 일본이 개발했을 때는 최고 속도가 110km까지 나왔지만 우리가 운행할 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운행할 때는 평균 속도가 한 50km 정도였고 최고 속도가 한 80km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운행할 때는
9시간 반이 더 걸렸어요. 일본인들은 1930년대에 이미 6시간 반, 6시간 45분에 달렸지만 우리는 그보다 3시간이 더 걸려서 경성에서 부산까지를 달렸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단순히 기관차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관차를 아무리 잘 재생시켜도 기관차가 달리려고 하면 받쳐줄 수 있는 선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속선에는 고속열차가 300km 달리려고 하면 300km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노반, 선로, 신호, 그 다음에 차량 다 돼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광복 직후에는 선로가 정말 형편없었던 거예요. 앞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는데 100km 놓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로도 안 좋고 침목도 굉장히 안 좋고 신호도 열악하고 그래서 제속도를 못 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해방자 후에 성능이 나빠서 100km를 못 달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